안녕하세요. 최근 주요 선진국 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에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은행이 퇴직금과 전세금을 맡기로 온 고령층에게 DLF 상품을 판매했다부터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등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2008년 환율과 연계된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봤던 키코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파편적으로 보도되는 뉴스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부터 복잡해 보이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가 무엇이며 왜 이번에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DLS, 즉 파생결합 증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DLS는 간단히 말해 금리, 환율,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정 기간 동안 이들 기초자산의 가격이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고, 반대로 벗어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금융상품으로 이 DLS를 편입한 펀드가 DLF, 즉 파생결합 펀드입니다. 최근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DLF는 주요 해외 금리에 연계된 파생 상품으로 금리가 특정 기간에 일정 수준에 머물면 연 4에서 5%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독일 10년물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상품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이 상품은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에 베팅을 했던 상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만기까지 기준점, 즉 행사 가격인 마이너스 0.25%보다 높으면 판매사인 은행은 고객이 투자한 원금 전액과 연 4%의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반면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얼마를 손실을 보게 되냐면 만기 때 금리가 행사 가격인 마이너스 0.25%보다 낮아지면 그 해당 금리와 0.25%의 차이에 손실 배수인 250배를 곱한 만큼 원금을 잃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만기일의 금리가 행사 가격인 마이너스 0.25%보다 0.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원금의 25%를 잃게 되고, 금리가 마이너스 0.65%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지난 8월에는 마이너스 0.7% 이하로 떨어지며 원금 전부를 날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금리가 소폭 반등하면서 DLF의 손실률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9월 19일에 1차로 만기가 도래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의 최종 손실률은 마이너스 60%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사이 다시 금리가 하락하면서 26일에 만기가 도래한 DLF 상품은 원금 100%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억 원을 이 상품에 투자했다면 불과 4개월 만에 원금 전액을 날리고 쿠폰 금리 수익 190만 원만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미국과 영국의 CMS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인데, 이 역시 마이너스 46.4%의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의 판매 잔액은 8,224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4,0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이 3,876억 원, 국민은행이 262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전체 판매액의 99%가 은행에서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되었으며, 개인 투자자 3,654명이 투자 금액의 90%에 가까운 7,326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1인당 약 2억 원씩 물려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금융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했을까요? 이는 국내 은행들의 수익 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요. 경기 부진 여파로 금리가 하락하자 은행들의 전통적인 수익 모델인 예대마진이 축소되었는데, 이를 만회하고자 은행들이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 확대에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은행들의 수익 구조에서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인데 비해 비이자 수익은 12%에 불과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 은행들의 비이자 수익 비중이 20에서 30%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자 수익을 늘리기 어렵게 되자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파생결합 펀드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 확대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파생결합 펀드의 경우 은행의 선취 판매 수수료가 1에서 1.5%로 ELS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데요. 은행이 고객에게 1억 원짜리 DLF 상품을 팔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DLF 상품은 만기가 4에서 6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아 은행들이 판매 수수료를 늘리기 유리합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고객에게 재예치를 권해 판매 수수료를 극대화하는 식인데요. 만기가 4개월인 상품의 경우 은행이 1년간 같은 상품을 3번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본인의 승진이나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는 KPI에 판매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이 직원을 평가하는 채점표인 KPI에 고객의 수익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서 5%에 불과하며 파생결합 펀드 등과 같은 신규 상품을 얼마나 팔았느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당장 은행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급급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은행 등 판매사가 금융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은행들은 DLF 상품을 저금리 시대에 유망한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홍보하면서 적극적으로 팔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 구조가 복잡하고 대규모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중수익 상품입니다. 즉, 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4에서 5%로 한정되는 데 반해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어 수익과 손실 간 불균형이 큰 상품인 것입니다. 은행들은 상품의 고위험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관련한 녹취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은행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DLF 상품을 판매했다는 정황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에게 고위험의 파생 상품을 팔았다는 점에서 키코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독일 국채 연계 DLF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상품 설명서에는 최근 18년간의 데이터를 입력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만기 상환 확률이 100%, 원금 손실 가능성은 0%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는 은행의 말만 믿고 DLF 상품에 투자했지만 정작 은행은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고 고객만 손실을 입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은행이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는 DLF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리스크 통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 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손실률을 정하는 기준인 손실배수가 200에서 330에 달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만기 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0.1%포인트 하락하면 20에서 33%에 달하는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통상적인 금융상품의 손실 배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은행이 주요 선진국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이후에도 DLF 상품을 판매했다면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IMF가 올해 1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로 크게 낮췄고 특히 유럽 경제의 기관차인 독일의 성장률을 기존보다 0.6%포인트 낮춘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유로존 성장률을 재차 1.3%로 낮췄고 독일의 성장률은 0.8%로 기존보다 무려 0.5%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이처럼 유로존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올해 초부터 통화정책 정상화 방침을 철회하고 다시금 돈을 푸는 양적 완화로 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이에 유로존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3월에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이후 채권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 역시 올해 3월 FOMC 회의 이후 미중 무역 분쟁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바꿨고 그 여파로 장기 채권금리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DLF 상품 판매가 상당수 이뤄진 올해 3월 이전부터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의 경기 하강 압력이 커졌고 주요국 채권금리가 이미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은행들이 글로벌 금리 흐름과
그와 연동된 DLF 상품의 리스크를 간과한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이번에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한 DLF 상품의 경우 우리은행이 5월 중순에 판매했는데 이때는 이미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2달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사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블랙스완이 아니라 미리 대비해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사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 등 판매사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일부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DLF 사태는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위험을 떠넘긴 은행과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시가 빚은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금리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DLF 상품을 판매했고, 금융당국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은행들의 투자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불안전 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기보다 특정 금융상품 판매를 부추기는 은행의 현행 KPI를 개선해 투자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 스스로가 금융지식을 키워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금융기관이 추천한 상품이 과연 내가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